강원도 산골짜기를 흘러내리던 물빛강은 여름이면 유난히 푸르렀다. 그 물빛강이 크게 휘도는 자리에 제비나루가 있었다. 나룻배 한 척이 아침 저녁으로 강을 오가며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이어주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 나루터를 지키는 뱃사공 최덕삼 영감을 그저 나루 영감이라 불렀다. 그는 젊어서 아내와 자식을 돌림병으로 모두 잃고 홀로 나룻배의 노를 잡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제비나루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른 아침이면 장에 나가는 안악들이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나루터에 줄을 섰고 해질 무렵이면 들이를 마친 농부들이 소를 끌고 강을 건넜다. 아이들은 나루터 옆 버드나무 아래서 물수제비를 뜨며 놀았고 나루 영감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곰방대를 물었다. 그는 특히 서봉군의 막내딸 다혜를 예뻐했다. 다혜가 나루터에 나올 때마다 그는 배 밑창에 숨겨둔 삶은 감자를 몰래 쥐어주곤 했다. 다혜는 그 감자를 받아들고는 배시시 웃으며 나루 영감의 무릎에 안기곤 했다. 영감님, 나 나중에 크면 영감님처럼 배 저을 거야. 아이의 그 말에 나루 영감은 껄껄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훗날 정말로 이루어지리라고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봉군은 나루터 건너 마을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던 훈장이었다. 아내 한음전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을 안악들의 옷을 지어주며 살림을 보탰다. 두 사람은 아들 인호와 딸 다혜를 데리고 소박하지만 다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인호는 아버지를 닮아 책 읽기를 좋아했고 다혜는 어머니를 닮아 눈웃음이 고왔다. 남매는 유난히 사이가 좋아서 인호는 늘 다혜의 손을 잡고 나루터까지 걸어오곤 했다. 오빠, 나 손 놓지 마. 다혜가 그렇게 말하면 인호는 걱정 마. 절대 안 놓을게라고 답하곤 했다. 그것은 남매 사이의 오래된 약속이었다. 전쟁이 나기 며칠 전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늘 왁자지껄하던 장터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수군거렸다. 다혜는 그런 분위기를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오빠의 손을 잡고 나루터로 나섰다. 오빠, 오늘은 나루 영감님이 감자 삶아 주실까? 다혜가 그렇게 물으면 인호는 웃으며 가보면 알지라고 답하곤 했다. 그날도 나루 영감은 어김없이 다혜에게 따뜻한 감자를 건네주었다. 아무도 그것이 평화로운 나날의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그해 여름,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산골짜기까지 밀려들었다. 처음에는 먼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포성이 산 너머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저마다의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나루터로 몰려들었다. 서봉군은 처음에는 피난을 망설였다. 설마 여기까지 전쟁이 밀려오겠소라며 이웃들을 다독이던 그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포성, 소리와 산등성이 너머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서야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한음전은 이미 짐을 싸놓고 남편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해요. 아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녀의 재촉에 서봉군은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짊어졌다. 인호는 아버지의 책 몇 권을 손에 꼭 쥐고 다혜는 좋아하던 인형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섰다. 그것이 그들이 살던 집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봉군은 아내 한음전과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대열에 섞여 있었다. 9살 아들 인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5살 딸 다혜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봉군은 나루터에 도착해서야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았다. 강 저편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강둑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저마다 이고 짐 보짐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강둑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 오늘 안으로 다 못 건너요. 나루 영감이 목이 쉬도록 외쳤다. 한 번에 15명이 한개요. 서두르지 마시오. 다치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포성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강둑에 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배에 오르려 했다. 서봉구는 아내의 팔을 붙들고 인파 속을 헤쳐나가려 애썼다. 다혜는 그 소란에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다혜를 좀 더 단단히 업어요. 서봉구가 다급히 말했다. 한음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대기 끈을 다시 고쳐 메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크게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쏠렸다. 한음전은 그 힘에 밀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고 그 바람에 등에 엎혀있던 다혜의 포대기 끈이 풀리고 말았다. 다혜야. 한음전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져 사람들 발밑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딸을 찾으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드는 인파에 떠밀려 오히려 배 쪽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인호야, 어머니 손 놓지 마라. 서봉구가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외쳤다. 인호는 그 순간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만치 사람들 다리 사이로 울고 있는 다혜의 작은 얼굴이 보였다. 다혜야. 인호도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내 인파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나루 영감은 배 위에서 사람 수를 세며 소리쳤다. 자, 이번 배로 마지막이오. 더는 못해오. 서봉구 가족은 그 인파에 떠밀려 어느새 배 위에 올라 있었다. 서봉구는 뒤늦게 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다혜가 없어요. 한음전이 절규했다. 그녀는 배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배는 사람들의 무게로 강둑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다. 나루 영감이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다. 강물 위로 배가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강둑에 남겨진 다혜는 낯선 다리들 사이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와 오빠를 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 작은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모두가 저마다의 목숨을 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뿐이었다. 배 위에서 한음전은 강물에 뛰어들 것처럼 몸부림쳤다. 서봉구가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붙들었다. 여보, 참으시오. 지금 뛰어들면 당신도 죽고 다혜도 못 찾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인호는 배전을 붙잡고 강둑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강둑 위로 울고 있는 여동생의 작은 그림자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라지고 있었다. 다혜야,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꼭 다시 올게. 인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강물 소리와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그 약속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흩어졌다. 포성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산 너머에서 울렸다. 강둑에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나루터를 완전히 덮었을 때 그곳에는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루 영감은 마지막 배를 저편 강둑에 대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서봉구 부부의 넋 나간 얼굴을 보았다. 한음전은 강둑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서봉구는 그런 아내를 붙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호는 강 건너를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나루 영감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이보게, 내가 다시 건너가 보겠네. 나루 영감이 말했다. 서봉구가 놀라 그를 붙잡았다. 영감님, 포성이 저리 가까운데
어찌 다시 건너신단 말입니까? 위험합니다. 나루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저쪽에 아이 혼자 남았는데 내가 어찌 돌을 놓고 잠을 자겠나. 걱정 말게. 이 늙은이 목숨 하나야 아깝지 않아.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배에 올라 어둠 속으로 노를 저어갔다. 강을 건너간 나루 영감은 등불 하나를 들고 강둑을 샅샅이 훑었다. 다혜야, 다혜야, 어디 있느냐.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메아리쳤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버드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다혜였다. 아이는 무서움에 질려 딸꾹질을 하며 울고 있었다. 나루 영감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혜는 나루 영감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엄마와 오빠를 찾았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요? 오빠는요? 나루 영감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등만 쓸어내렸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다시 배에 올랐다. 그러나 이미 저편 강둑은 몰려드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포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루 영감은 결국 다혜를 데리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그가 다시 강을 건너 서봉구 가족을 찾았을 때 그들은 이미 피난 행로를 따라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그렇게 5살 다혜는 가족과 완전히 헤어지고 말았다. 제비나루의 강물은 그런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다혜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온 나루 영감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는 낯선 자리에서도 지쳐 잠이 들었지만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나 엄마, 오빠 하며 흐느꼈다. 나루 영감은 그때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화롯불 앞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어린 것을 어찌할 것인가. 전쟁통에 부모를 찾아 나설 방법도 없었고 어디로 피난을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아이가 부모를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다음 날부터 나루 영감은 다혜를 데리고 나룻배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다. 저 늙은이가 어디서 애를 데려왔나. 피난길에 부모 잃은 아이인가 보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혜를 나루 영감의 손녀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루 영감은 다혜에게 자신의 성을 붙여 최다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혜라는 이름은 내가 크면 다시 찾아줄 사람이 있을 게다. 그때까지는 이 이름으로 살자꾸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저고리 안쪽에 다혜라는 원래 이름을 손수 수놓아 주었다. 언젠가 가족이 찾아왔을 때 그 이름으로 아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동안 나루터에는 피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나루 영감은 그들을 태울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봉구 가족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다연이라 불리게 된 다혜는 그런 나루 영감의 곁에서 자라났다. 아이는 총명했다. 나루 영감이 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면 곧잘 따라했고 강물의 흐름을 읽는 눈썰미도 남달랐다. 무엇보다 아이는 나루터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산나물을 캐러 산으로 몰려갈 때도 다연은 나루터 끝에 앉아 강 건너를 바라보곤 했다. 다연아, 거기서 뭘 그리 보고 있느냐. 나루 영감이 물으면 아이는 조그맣게 대답했다. 혹시 오빠가 저기서 나타날까 봐요. 그 말에 나루 영감은 가슴이 저렸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오빠가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게 여기 있자꾸나. 그날 이후로 다연은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나루터 끝에 앉아 강 건너를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만의 의식이 되었다. 다연이 10살이 되던 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은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서봉구 가족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나루 영감은 읍내에 나갈 때마다 이재민 명부를 뒤지며 서봉구라는 이름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름도 마을의 경계도 조금씩 바뀌었고 전쟁통에 흩어진 사람들의 기록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나루 영감은 언젠가부터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다연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홀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그날 나룻배에 태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곤 했다. 혹시라도 서봉구라는 이름이 그 배 위에 오르는 날이 올까 하여 그는 30년 가까이 그 기록을 놓지 않았다. 한 번은 읍내 장터에서 다연 또래의 여자아이가 자기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다연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루 영감의 손을 슬며시 잡아 끌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날 밤 다연은 이불 속에서 몰래 훌쩍였다. 나루 영감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등을 돌린 채 곰방대만 태웠다. 그로서는 아이의 그 외로움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장터에서 예쁜 댕기 하나를 사다가 다연의 머리에 메어 주었다. 다연은 그 댕기를 만지작거리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아이들 중에는 다연을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너는 진짜 최영감 손녀가 아니라며 강가에서 주워온 애라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뛰어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나루 영감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해 주었다. 다연아,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할아비는 너를 주운 게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거라고 믿는다. 너는 내 손녀가 맞다. 그 말에 다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여름날이 있었다. 강물이 불어 나룻배를 띄울 수 없던 날. 다연은 오두막 처마 밑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루 영감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루 영감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다연이 처음 자신의 오두막에 왔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저고리 안쪽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고 했다. 내 저고리 안쪽에 누군가 정성스레 수놓은 글자가 있었단다. 서다해라고. 아마 내 어머니가 손수 놓은 수였을 게다.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 다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저고리 안쪽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날 이후로 다연은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저고리 안쪽에 그 수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마치 그것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나루 영감은 그런 다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다. 그는 다연이 자라며 몸이 커질 때마다 그 수를 새 옷에 정성껏 옮겨 놓아 주었다. 실이 낡아 색이 바래면 읍내 포목점에서 비슷한 색실을 구해와 조심스레 덧대어 놓기도 했다. 그것은 다연에게 유일하게 남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나루 영감에게도 그것은 언젠가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할 마지막 증표와도 같았다. 다연은 자라면서 나루 영감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녀는 학교 대신 나루터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새벽이면 그녀는 나루 영감보다 먼저 일어나 배를 손질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익혔고 저녁이면 그날 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었다. 나루 영감은
그런 다연의 존재만으로도 삶에 큰 위안을 얻었다. 어느 여름날 나루 영감이 허리를 다쳐 노를 젓지 못하게 되자 13살 다연이 처음으로 홀로 나룻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처음에는 팔이 후들거리고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저 어린 것이 벌써 뱃사공이 다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다연은 자연스럽게 나루 영감의 일을 거들게 되었고 강물과 함께 자라난 소녀는 어느새 강물을 닮은 처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5살. 그날의 기억이 오빠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18이 되던 해 다연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이웃 마을 포목점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며 중매쟁이를 보낸 것이었다. 그 총각은 읍내에서 자리를 잡아 다연을 데리고 나가 살고 싶어 했다. 나루 영감은 다연의 앞날을 위해 그 혼담을 진지하게 권했다. 다연아, 너도 이제 나가서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늙은이 걱정은 말고. 그러나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오빠가 저를 찾으러 온다면 분명 이 나루터로 올 거예요. 제가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혼담을 조용히 물렸다. 중매쟁이가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다연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해 겨울, 나루 영감은 부쩍 기력이 쇠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노를 저은 어깨와 허리는 이제 성한 곳이 없었다. 다연은 낮에는 나룻배를 젓고 밤에는 영감의 약을 다리며 간호했다. 어느 날 밤, 나루 영감이 다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연아, 이 나루터는 이제 내 것이다. 사람들을 태울 때마다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언젠가 여기, 이 강을 건너 너를 찾아오는 이가 있거든.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다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나루터를 지킬게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강물은 그 위로 조용히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나루 영감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이듬해 정월, 그는 다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다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연아, 저 공책, 저 안에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다. 언젠가 그 이름이 나오거든. 그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다연은 영감의 손을 붙든 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녀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단 하나의 가족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연을 도와 나루 영감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장례가 끝난 뒤 다연은 나루 영감이 남긴 낡은 오두막에 홀로 남았다. 방 한구석에는 영감이 평생 써온 승선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다연은 그 공책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서봉구, 한음전, 서인호라는 이름은 없었다. 다연은 그 공책들을 소중히 괴짝에 넣어 보관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었다. 다연은 그날부터 정식으로 제비나루의 뱃사공이 되었다. 처음에는 계집이 무슨 뱃사공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첫 배를 띄우고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노를 놓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나루터를 비우지 않았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지도록 노를 저었고 여름이면 떼약볕 아래서도 자리를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성실함에 감복했고 어느새 나루터 처녀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며 존중하게 되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조금씩 일어섰다. 다연이 30을 넘길 무렵 읍내에서 다리를 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색했다. 다리가 놓이면 굳이 배를 타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리해질 것이었다. 그러나 다연에게는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다리가 놓이면 나루터는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이곳을 찾아올 실마리마저 사라지는 셈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다연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는 나루 영감의 유품인 낡은 곰방대를 손에 쥐고 강가로 나가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나루터가 사라지면 오빠가 언젠가 이곳을 찾아온다 해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에게 나루터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이어지는 유일한 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연은 마음을 굳히고 읍사무소로 향했다. 다연은 읍사무소를 찾아가 사정했다. 나루터를 완전히 없애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리는 놓으시더라도 이 자리에 작은 나루만은 남겨주십시오. 담당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다리가 생기면 아무도 배를 안 탈 텐데 왜 굳이 나루를 남기려 하십니까? 다연은 차마 자신의 사연을 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행히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옛 나루터를 마을의 전통으로 남겨두자는 뜻을 모아주었다. 결국 다리는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하류에 놓이게 되었고 제비나루는 관광객이나 옛 정취를 찾는 이들을 위한 작은 나루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리가 놓인 뒤로 나루터를 찾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다연은 이제 뱃사공 일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다. 그녀는 나루터 옆 빈터에 작은 찻집 겸 매표소를 지었다. 강을 구경하러 오는 여행객들에게 차를 팔고 나룻배 체험을 시켜주며 생계를 이어갔다. 벽 한쪽에는 나루 영감이 남긴 낡은 승선 공책들을 나란히 진열해 두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보며 옛 나루터의 역사에 감탄하곤 했지만 그 공책 속에 한 여인의 애타는 기다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찻집을 운영하며 다연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생들은 과제를 위해 옛 나루터의 역사를 물으러 왔고 사진작가들은 낡은 나룻배의 정취를 담으러 찾아왔다. 다연은 그들 모두에게 정성껏 차를 내주고 나루 영감과 함께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나루터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였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가까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그 그리움을 찻집 구석구석에 그리고 매일 저녁 강 건너를 바라보는 습관 속에 조용히 갈무리해 두었다. 그녀가 40을 넘겼을 무렵 이웃 마을에서 호라비가 된 한 남자가 다연에게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나루터를 찾아와 그녀의 일을 거들었다. 다연도 처음에는 그 정성이 싫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만 나루터를 정리하고 나와 함께 읍내에 나가 삽시다라고 청혼했을 때 다연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저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루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서운한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다연은 그날 밤 나루터 끝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그것이 그녀가 놓친 마지막 인연이었다. 읍내 신문사에서 옛 나루터를 취재하러 온 적도 있었다. 기자는 80평생 나루터를 지켜온 사연이 궁금하다며 다연을 인터뷰했다. 왜 이렇게까지 나루터를 지키고 계십니까? 다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다. 누군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기자는 그것을 옛 뱃사공에 대한 의리 정도로 이해하고 기사를 썼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언젠가 강 건너에서 나타날 오빠의 얼굴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곧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늙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5살 그날 강둑에서 오빠를 부르던 어린 소녀의 눈빛 그대로였다. 다연은 그렇게 홀로 나루터를 지키며 나이를 먹어갔다. 그녀에게도 몇 번의 인연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끝내 누구와도 나루터를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나루터의 뿌리를 내린 여자라고 불렀다. 70을 넘긴 다연은 이제 노를 젓기에는 팔 힘이 붙였다. 마을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낡은 찻집을 손보고 그 옆에 작은 방 하나를 더 들여 나루 영감의 유품을 전시하는 자그마한 전시실을 꾸몄다. 낡은 노, 빛바랜 뱃삭 괴짝, 그리고 무엇보다 60여 권에 달하는 승선 공책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였다. 다연은 그 방을 기다림의 방이라 이름 붙였다. 찾아오는 이들은 그 이름의 뜻을 궁금해했지만 다연은 그저 웃으며 옛날에는 다들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 나루에 서 있었지요라고만 답했다. 전시실을 꾸미는 동안 다연은 나루 영감의 낡은 지게며 도롱이 같은 소소한 유품들까지 하나하나 손수 정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좀이 쓴자리를 깁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마을 청년회장의 할머니, 이런 낡은 물건까지 뭐하러 이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하고 물으면 다연은 그저 웃으며 이게 다 내 아버지 같은 분의 흔적이라고 하고 답할 뿐이었다. 전시실이 완성되던 날, 다연은 홀로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나루 영감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히 들리는 듯했다. 다연은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여전히 나루터 끝에 앉아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습관은 7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다. 강물은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흘렀지만 그녀의 기다림만은 한결같았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녀를 나루터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다연은 그들에게 종종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자신이 사실은 이 나루터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였다는 사실만큼은 그녀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스스로도 꿈인지 생시인지 아득해진,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녀만의 상처였다. 서봉구 가족은 그날 이후 피난 행렬에 휩쓸려 남쪽 어느 도시까지 흘러갔다. 다혜를 찾아 나서고 싶어도 전쟁통에는 방법이 없었다. 한음전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했다. 그녀는 밤마다 다혜야 하고 잠꼬대를 했고 낮이면 넋 나간 사람처럼 먼 산만 바라보았다. 서봉구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면서도 자신 역시 딸을 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힘든 것은 9살 인호였다. 그는 강둑에서 여동생의 손을 놓친 그 순간을 두고두고 곱씹었다. 정확히는 자신이 놓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놓친 것이었지만 인호의 기억 속에서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내가 다의 손을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자책했다. 그날 이후로 소녀는 부쩍 말수가 줄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그는 혼자 마당 구석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담임 선생님이 몇 번이나 서봉구 부부를 불러 인호의 상태를 걱정했다. 인호가 요즘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봉구는 차마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집안에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라고만 얼버무렸다. 밤이 되면 인호는 이불 속에서 몰래 훌쩍이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서봉구 부부도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함께 눈물을 삼켰다. 온 가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같은 상처를 앓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서로 꺼내놓고 나누지는 못했다. 그것이 그 시절 많은 이산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서봉구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도시에 정착하기로 했다. 고향의 나루터 근처는 폭격으로 지형이 크게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무엇보다 한음전이 그 근처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며 몸서리를 쳤기 때문이다. 서봉구는 도시에서 작은 서점을 차려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가족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 하나가 있었다.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둘러앉을 때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혜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한음전은 결국 다혜를 잃은 지 15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 그녀는 인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인호야, 혹시라도 다혜를 찾을 수 있거든 꼭 안아줘라. 엄마가 미안했다고 전해다오. 인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아버지 서봉구도 급격히 기력을 잃어갔다. 그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 자리에서 그는 인호에게 낡은 지도 한 장을 건넸다. 고향 마을과 나루터의 위치가 손으로 그려진 지도였다. 언젠가 시간이 되거든 꼭 한번 가보아라. 그곳에서라도 다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인호는 어른이 되어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훗날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다혜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다. 다만 해마다 다혜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는 홀로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한 번은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었다. 인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짧게 답했다. 아버지한테 오래전에 헤어진 여동생이 있었단다. 언젠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야. 그것이 인호가 가족에게 처음으로 다혜의 존재를 알린 순간이었다. 인호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남편이 유난히 말이 없어지는 날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당신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인호는 정작 자신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지 못했다. 그는 그저 언젠가는 찾을 거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의 서재 책상 서랍 안에는 늘 아버지가 남긴 지도와 함께 다혜의 얼굴을 상상하며 그린 듯한 낡은 스케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5살배기 여자아이의 얼굴을 인호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다르게 그려보곤 했다. 10살의 다혜, 20살의 다혜, 40살의 다혜. 그러나 정작 실제 다혜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인호는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다혜를 찾아 나섰다. 이재민 명부를 뒤지고 고아원 기록을 찾아다니고 신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낸 적도 있었다. 그는 휴일마다 관공서를 돌며 서류를 뒤졌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지역 신문 축세판을 붙들고 옛 기사를 살폈다. 30살 무렵에는 방송국에서 하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사연을 접수한 적도 있었다. 담당 작가는 그의 사연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5살에 헤어지셨다고요? 그때 기억이 남아있는 게 많지 않으실 텐데. 이름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고 쉽지 않은 사연이네요. 인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방송 출연을 신청했지만 끝내 순서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통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5살배기 여자아이 하나를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지명도 바뀌고 행정구역도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인호는 몇 번인가 고향 근처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옛 나루터 마을은
이미 신도시 개발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물어물어 찾아간 이장도 그런 사연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인호는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면서도 서랍 속 낡은 지도만은 버리지 못했다. 인호가 60을 넘겼을 무렵 그는 운영하던 출판사를 정리하고 여생을 정리하는 나이가 되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그는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내마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인호는 홀로 남겨진 뒤로 부쩍 여동생 생각이 잦아졌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오래된 상처로 돌아가는 법이었다. 그는 종종 손주들에게 다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언젠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되뇌었다. 손주들은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들었지만 정작 그것이 할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아픔이라는 것까지는 다 헤아리지 못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인호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평생 몰래 써온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 곳곳에는 뜻밖에도 다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남편이 잠꼬대로 여동생 이름을 불렀다. 안쓰러워 잠을 깨우지 못했다. 남편 몰래 이산가족 상담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언젠가 꼭 찾아드리고 싶다. 인호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아내가 자신보다 더 오래, 더 은밀하게 다혜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애써준 줄 몰랐소. 이제 내가 반드시 다혜를 찾아내겠소. 그날 이후 인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동생을 찾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고향의 나루터 자리에는 이제 큰 다리가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인호는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가 남긴 지도를 서랍 깊숙이 간직한 채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가보리라 다짐하며 살아왔다. 83이 되던 해 봄. 인호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어르신, 큰 수술을 하시기에는 연세가 있으시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호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78회 전 강둑에서 놓쳤던 여동생의 작은 손이 떠올랐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딸에게 말했다. 얘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딸은 처음에는 만류했다. 연로한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호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에 딸은 결국 아버지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그렇게 인호는 78배 만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걸음으로 고향의 나루터를 향해 떠날 채비를 했다. 인호와 딸은 이른 아침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인호는 말없이 낡은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에 사가 손끝이 닿을 때마다 바스러질 듯했다. 딸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 가면 고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가보지 않으면 나는 눈을 감을 때 후회할 것 같구나.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고향 근처는 인호의 기억 속 풍경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논밭이었던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산길이었던 곳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려 있었다. 인호는 몇 번이나 방향을 잃고 헤맸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제비나루라는 곳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버스에서 내려 낯선 거리를 걷는 동안 인호는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딘가 익숙한 듯한 지형의 흔적이 스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저 언덕 어디쯤이 서당이 있던 자리 같기도 했고, 저 골목 어디쯤이 어릴 적 뛰놀던 골목 같기도 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70여 년의 세월은 땅의 모양마저 바꾸어 놓았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맞추었다. 아버지,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가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보다 간절함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반가운 얼굴로 답했다. 제비 나루? 아, 그 옛날 나루터 말이오? 저기 다리 밑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오. 아직 거기 작은 나루가 남아있을 거요. 웬할머니 한 분이 여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들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좁은 샛길을 따라가자 마침내 낯익은 듯 낯선 강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물의 빛깔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던 그 물빛강 그대로였다. 인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보았다. 78년 전, 이 강물 위에서 그는 여동생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었다. 강가에는 작고 낡은 찻집이 하나 서 있었다. 처마 밑에는 제비나루 예터라고 적힌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빛바랜 나룻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팻말 옆으로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오랫동안 정성으로 가꾸어온 손길이 느껴졌다. 인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찻집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안에는 백발의 노파가 창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이 살짝 굽었지만 꼿꼿한 자세로 앉은 그녀의 옆모습에는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노파가 몸을 돌리며 인사를 건넸다. 인호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노파의 눈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가 어딘가 낯익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단지 늙은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저 차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인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먼 길 오셨나 봐요. 앉으세요. 인호와 딸은 자리에 앉아 노파가 내온 쌍화차를 마셨다. 인호는 찻잔을 손에 쥔 채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옛 나루터의 풍경, 나룻배를 젓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어린 소녀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인호의 시선이 그 사진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사진 속 소녀는 저고리를 입고 나룻배 위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 눈매가 인호의 기억 속 어딘가와 겹쳐지고 있었다. 찻집 벽면에는 그 밖에도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룻배에 올라탄 마을 사람들, 눈 쌓인 겨울 나루터, 그리고 백발이 성성해진 노파가 젊은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인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으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삶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어린 소녀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 나루터에서 자란 소녀, 다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인호의 손끝이 그 사진 유리 위를 가만히 스쳤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굽니까? 노파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답했다. 저예요. 아주 오래전 제가 이 나루터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지요. 처음 왔을 때라면 원래 이곳분이 아니셨습니까?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파는 창밖 강물로 시선을 옮기며 잠시 뜸을 들였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통에 이 나루터에서 가족을 잃었지요. 그때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뱃사공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제 진짜 할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다져진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다. 그때 성함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노파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금은 최다연이라 불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었다. 원래 제 이름은 따로 있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입고 있던 저고리 안쪽에 그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딸이 아버지의 손을 슬며시 붙잡았다. 그녀 역시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찻집 안에는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창밖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나직이 울리고 있었다. 노파는 낯선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이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저고리에 수놓아진 이름이 서다해 아니었습니까? 노파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탁자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요 이노요 당신 오빠. 서인호요. 찻집 안의 시간이 그 순간 완전히 멈춘 듯 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70여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그려왔던 순간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자 오히려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 이노 오빠세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곁에 있던 딸이 황급히 노파를 부축했다. 이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아야 했다. 두 사람 다 너무 놀라 서로를 끌어안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딸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두 분 다 우선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그 말에 이노와 노파는 겨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며 강물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78년 전 그날처럼 강물은 두 사람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너무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다.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빛바랜 어린아이용 저고리 한 벌이 나왔다. 손끝이 떨려 매듭을 푸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나루 영감이 다연의 몸이 자랄 때마다 정성스레 술을 옮겨가며 지켜온 그녀가 5살에 입고 있던 바로 그 저고리였다. 다연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이노 앞에 내밀었다. 이걸 봐주세요. 이노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받아들었다. 그는 안쪽 옷깃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는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가 놓여 있었다. 해 세 글자였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이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 한음전의 손끝에서 나온 바느질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와 다혜의 옷가지에 놓아주던 그 독특한 글씨체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해자의 마지막 획을 살짝 흘려 쓰는 버릇은 어머니만의 특징이었다. 인호는 저고리의 옷감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무명천의 결마저 어딘가 나치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어머니는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늘을 놀렸는데 그 곡조가 지금도 귓가에 아련히 맴도는 듯했다. 다혜야, 이 저고리를 지으실 때 어머니가 아마 이 곡조를 흥얼거리셨을 거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옛 노래를 몇 소절 읊조려 보았다. 다현은 그 곡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아주 오래전 자장가처럼 익숙한 가락이었다. 이건 어머니 글씨예요. 인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우리 옷에 술을 놓으실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 획을 흘려 쓰셨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이었습니다. 그는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7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여동생의 흔적을 이렇게 손끝으로 만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현 역시 그 저고리를 함께 붙잡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술을 놓은 사람이 분명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그러나 인호는 여전히 완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에 그는 이 기적 같은 순간 앞에서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정말 다현 씨가 다혜란 말입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믿는 건 아닐까요? 딸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고리의 수도 그렇고 나이도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인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일렁였다. 너무 간절히 바라던 일이 눈앞에 나타나면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믿기가 더 어려운 법이었다. 그때 다현이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전시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승선 공책들 중에서 그녀는 가장 오래된 한 권을 조심스레 꺼내왔다. 나루 영감이 전쟁이 나던 그 해부터 써 내려간 첫 번째 공책이었다. 공책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귀퉁이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현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지만 나루 영감의 글씨만은 또렷했다. 한참을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나루 영감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6월 25세 마지막 배 서봉구 일가족 승선 부인과 아들 인우 딸 다혜는 강둑에서 노침 그날 밤 다시 건너가 아이를 데려옴 이름 다혜 저고리 안쪽에 순호아짐 그 아래로는 나루 영감이 그날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둔 짧은 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가 밤새 어미와 오라비를 찾으며 울었다. 가여워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하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신 듯하니 내 남은 생을 다해 이 아이를 지키리라. 인호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그날의 진실이었다. 이게 정말 인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공책을 붙든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78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다혜야,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그때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하다. 다현도 더는 참지 못하고 인호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딸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듯 우는 모습을 보았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낯선 할머니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모습에 딸은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온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한참 뒤 다연이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그 질문에 인호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는 너를 잃은 지 15년 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셨어. 아버지도 몇 해 뒤에 어머니를 따라가셨고, 다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였지만 그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목이 메어 겨우 그 말을 뱉어냈다. 인호는 그런 다연의 손을 꼭 잡았다. 다혜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다. 혹시라도 너를 찾게 되면 꼭 안아주라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연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인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70여 년 동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말이 오빠의 목소리를 통해 마침내 그녀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찻집 창밖으로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강물 위로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루터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78년 전 그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던 두 그림자가 마침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딸은 근처 여관의 방을 잡으려 했지만 다연이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오빠와 제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녀는 서둘러 찻집 뒷방에 이부자리를 폈다.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호는 어린 시절 다혜와 함께 나루터를 걸어오던 기억을, 다연은 나루 영감과 함께 강물을 벗삼아 살아온 세월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70여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밤이 깊어갈수록 그 빈틈은 조금씩 메워져 갔다. 다연은 문득 낡은 승선 공책을 다시 펼쳐 보였다. 오빠,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적어 두셨어요. 언젠가 서봉구라는 이름이 나오면 알아보시려고요. 인호는 그 공책을 넘겨보며 나루 영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여동생을 지켜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분께 정말 감사드려야겠구나. 얼굴 한번 뵙지 못했지만 평생 은인이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공책의 마지막 장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창밖으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78년 전 그날 밤에도 이 강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인호와 다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은 찻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둠에 잠긴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인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다혜야, 사실 오빠는 지난 78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귀지 못한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물 위로 반달이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빛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마루까지 닿아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다연은 오빠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릴 적 기억 속 오빠의 얼굴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말을 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만은 낯익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것이 핏줄이라는 것일지도 몰랐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익숙함이 처음 만난 이 노인에게서 자꾸만 묻어나왔다.
그날 강둑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난리였는데 나는 그 순간에 내 손을 놓친 게 어머니가 아니라 나였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 밤마다 꿈에서 내 손이 내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왔다.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게 어머니 등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다시 떠올릴 수 있었지. 그런데도 그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너를 붙잡았더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현은 오빠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오빠, 저는 오히려 오빠가 그렇게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릴 적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나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은 나를 그렇게 두고 갔을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너를 두고 간 게 아니라 너를 놓친 거란다. 그건 아무도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을 수백 번 들으면서 저도 조금씩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원망이라니 다혜야. 그런 원망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오빠는 그런 원망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이제는 알아요. 그날 그 강둑에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그냥 그 시대가 우리 가족에게 준 시련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70여 년에 걸쳐 스스로 다져온 단단한 깨달음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인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혜야,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같이 가주겠니?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너를 그리워하셨다. 내가 그 산소 앞에 서주기만 해도 두 분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구나.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꼭 가고 싶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이지만 저도 평생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을 안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호는 다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매가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그 눈꼬리가 점점 더 또렷이 어머니를 닮아 보였다. 다혜야, 너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구나. 웃는 모습이 특히 그렇다. 어머니도 웃으실 때 눈꼬리가 꼭 그렇게 휘어지셨어. 그 말에 다현은 손으로 눈가를 만져보며 옅게 웃었다. 정말요? 저는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늘 내 어미를 닮아 곱다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았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채워지지 않았던 궁금증이 이제야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인호가 문득 물었다. 다혜야, 그런데 너는 정말 후회는 없었니? 그 좋은 혼처들을 다 마다하고 평생 이 나루터를 지켰다는 게 오빠는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다현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후회는요, 오빠. 저는 여기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이 나루터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어요. 무엇보다 언젠가 오빠가 이 강을 건너올 거라는 믿음이 제 인생을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기다림이었지. 낭비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인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 다현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견주어 보았다. 그는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며 나름의 성취를 이루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다. 반면 다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적은 것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충만함이 있었다. 다혜야, 오빠는 지금까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았구나 싶다. 다현은 그 말에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오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는 다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다혜야,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갚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78년의 강물이 그 순간만큼은 잔잔히 가라앉는 듯했다. 인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허전함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여동생을 향한 말로 다하지 못한 그리움이었다. 다혜야, 오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혼식 날도 자식들 낳았을 때도 늘 어딘가 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구나. 다현도 자신의 지난 세월을 천천히 되짚었다. 저도 그랬어요, 오빠. 나루터에 오는 손님들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강을 건널 때마다 저는 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시렸어요. 저에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가족이면서 동시에 오빠와 부모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함께 지켜봐 주신 유일한 분이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할아버지 산소에도 언젠가 오빠와 함께 가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오빠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인호가 힘주어 답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다.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이 재회도 없었을 테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밤을 지새웠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하나씩 꺼내어질 때마다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다. 동틀 무렵 다현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오래전 나루 영감에게 배운 대로 쑥떡을 찌기 시작했다. 오빠, 어릴 적에 이 떡 좋아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인호는 그 떡의 냄새를 맡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떡이다. 이 냄새를 어떻게 잊고 살았을까?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78년의 세월을 채우고도 남을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강 위로 옅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날이 밝자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첫 목적지는 나루 영감의 산소였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작은 봉분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다현은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지만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다현은 해마다 명절이면 그곳을 찾아 정성껏 벌초를 하고 술 한 잔을 올려왔다. 인호는 산소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늦게 인사드립니다. 제 여동생을 70여 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술을 산소 앞에 올리고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다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평생 홀로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던 그녀에게 오빠와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 저 오빠 찾았어요. 다현이 산소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나루터로 오빠가 와줬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인호는 그런 다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소 앞을 떠나지 못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부드럽게 불어왔고 주변 나무들이 그 바람에 나직이 흔들렸다. 인호는 산소 옆에 놓인 작은 비석을 바라보았다. 비석에는 최덕삼, 평생 나루를 지킨이라는 짧은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다.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은 문구였지만 인호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문득 다연에게 물었다. 다혜야, 이분께는 자손이 안 계셨니?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네, 돌림병으로 가족을 다 잃으신 뒤로는 혼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유일한 자손 같은 존재니까요. 인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제가 이제부터라도 이 산소, 다혜와 함께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다음으로 세 사람은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도시 외곽 공원묘지에 나란히 자리한 서봉구와 한음전의 무덤이었다. 인호는 자식들이 클 때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곳을 찾아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는 다연의 손을 잡고 무덤 앞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아버지, 다혜 데려왔습니다. 우리 다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다. 공원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연은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딸이 걱정스레 물었다. 고모, 긴장되세요? 다연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다. 평생 뵌 적 없는 부모님인데 막상 찾아뵈려니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는구나.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인사말을 되뇌어 보았다. 그러나 막상 무덤 앞에 서자 준비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다연은 부모님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부모였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 잘 살았어요. 좋은 할아버지 만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품에서 낡은 저고리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손수 수놓아 주신 이 저고리 평생 소중히 간직했어요. 이수 덕분에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인호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그는 다연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다혜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너를 찾으면 꼭 안아주라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금 그 말씀 오빠가 대신 전한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셨어. 다연은 오빠의 품 안에서 오래도록 흐느꼈다. 70여 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소녀가 마침내 그 품 안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다연은 한참을 울고 난 뒤 문득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생물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았다. 어머니는 48배 돌아가셨네요. 저를 잃고 15년을 더 사셨으니 저를 잃은 슬픔을 아는 채로도 그렇게 오래 버티셨던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애틋함이 묻어났다.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강인하셨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 하셨지만 밤마다 몰래 우시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어. 그래도 우리 앞에서는 늘 웃으려 애쓰셨지. 다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얼굴, 모를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을 지키려 애썼던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해가 저물 때까지 산소 곁을 떠나지 못했다.
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사진을 몇 장 찍었다. 훗날 가족들에게 이 재회의 순간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노을이 무덤가에 붉게 내려앉을 무렵 인호가 다연에게 물었다. 다혜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오빠와 함께 지내지 않겠니? 다연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여 년을 지켜온 나루터와 이제 막 되찾은 오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부모님의 비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나루 영감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연아, 나루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나루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루터가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뿐이야. 언젠가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주저 말고 그리로 가거라. 그 말을 떠올리자 다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이제는 저도 그 나루터를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정말이니? 인호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다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저는 평생 그 나루터에서 오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를 찾았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오빠 곁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홀가분함과 서글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나루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긴 것이었다. 다연은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다만 나루터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니까요. 대신 그곳을 잘 관리해줄 사람을 찾아서 기다림의 방만은 그대로 남겨두고 싶어요. 언젠가 저처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그곳을 찾아온다면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요. 인호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오빠가 힘닿는 대로 도와주마. 딸도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모, 저희랑 같이 지내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고모가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다연은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얘야. 이렇게 좋은 조카를 두었으니 오빠가 참 잘 살았구나 싶다. 세 사람은 그렇게 노을 진 공원 묘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산골 나루터에서 보낸 그녀에게 도시로 향하는 이 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오빠의 존재가 그 두려움을 무디게 해주었다. 그녀는 문득 창밖으로 스쳐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인호는 그 혼잣말을 듣고 다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다연은 나루터로 돌아가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평생 살아온 오두막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지난 세월을 정리했다. 찻집 살림살이는 이웃 마을 부부에게 넘겨 계속 운영해달라 부탁했고 기다림의 방만은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루 영감의 낡은 노화 승선 공책들은 조심스레 상자에 담아 인호의 집으로 함께 가져가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의 흔적이자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었다. 나루터를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녀에게 뱃삭을 치르고 강을 건넜던 오래전 학생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찾아왔고 젊은 시절 그녀의 나룻배를 타고 시집을 갔던 안악들도 눈물을 훔치며 배웅했다.
다연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가족을 찾으셨다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네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다연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루터 끝에 서서 강물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 강물아. 70여 년 동안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결국 오빠를 데려다줘서. 인호의 집으로 온 다연은 조카들과 손주뻘 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새로운 나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평생 강물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동차 소음과 높은 건물들은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오빠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조카들이 제잘거리며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었다. 인호는 다연을 위해 거실 한쪽에 작은 다탁을 마련해 주었다. 다혜야, 여기 앉아서 창밖 보렴. 강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할 거야. 다연은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옛 나루터의 강물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를 어색해했지만 다연이 들려주는 나루터 이야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특히 막내 손주는 다연을 유난히 잘 따랐다. 아이는 매일 저녁 다연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 나룻배 이야기 또 해주세요라고 조르곤 했다. 다연은 그럴 때마다 강물의 빛깔이 계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루 영감이 어떻게 노를 저었는지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그 나루터에 꼭 가보고 싶어요. 다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언젠가 꼭 함께 가자꾸나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세월을 하나씩 채워갔다. 인호는 매일 저녁 다연에게 지난 70여 년 동안 있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점 이야기,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 인호 자신의 결혼과 자식들 이야기까지. 다연도 나루 영감과 함께한 세월, 나루터를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빈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어느 주말, 인호는 다연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다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빠, 이렇게 오빠랑 나란히 걷는 게 얼마나 오래 꿈꿔온 일인지 아세요? 인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안다, 다혜야. 오빠도 매일 밤 그 꿈을 꾸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사이좋은 남매련이 여기며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손을 맞잡기까지 두 사람이 건너온 시간은 7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강이었다. 어느 날 인호는 다연을 데리고 자신이 평생 운영했던 출판사 창고를 찾았다. 그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원고 뭉치 하나를 꺼내왔다. 다혜야, 이건 오빠가 젊었을 때부터 틈틈이 써온 글이다. 너를 그리워하며 쓴 글이지.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원고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인호가 수십 년에 걸쳐 써 내려간 여동생을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원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강둑에 35살배기 여동생을 꿈에서 만난다. 꿈속의 다혜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부른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달려가지만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늘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고 만다. 다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평생 강 건너를 바라보며 오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빠 또한 꿈속에서나마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다. 두 사람의 그리움은 같은 모양으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던 것이다.
다현은 그 글을 읽으며 오빠가 홀로 얼마나 오랜 세월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오빠, 이 글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 위로가 될 거예요. 인호는 그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전쟁이 앗아간 것들과 끝내 되찾은 것들에 대한 두 사람만의 특별한 기록이 되어갔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인호의 건강은 조금씩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느 날 밤, 인호는 다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다혜야, 오빠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를 다시 만났고 어머니 아버지께 내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구나. 다현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오빠.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어요. 이제 저도 여한이 없어요. 그 무렵 다현은 매일 밤 오빠의 방 앞을 서성이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다. 인호는 그런 다현을 보며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 다혜야, 오빠 아직 안 죽는다. 그렇게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자거라. 그러나 다현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오빠, 저는 70여 년 동안 오빠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인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현의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남은 날들을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채워갔다.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고 조카들과 손주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다현은 빠지지 않고 함께했다. 다현은 손주뻘 아이들에게 나룻배 젓는 법을 손짓으로 설명해주며 예시하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런 큰할머니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인호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70여 년의 세월이 앗아갔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나날이었다. 완성된 원고는 작은 출판사를 통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표지에는 두 사람이 상의 끝에 정한 제목이 놓였다. 나루터에서 기다린 세월. 그것은 78년 만에 되찾은 남매의 이야기이자 전쟁이 갈라놓았던 수많은 이들을 위한 작은 위로였다.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던 날, 인호와 다현은 함께 편집자를 만났다. 젊은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세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실감하기 어려운데 두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다현은 그 말에 옅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호는 그런 다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이 책은 단순한 출판물이 아니라 여동생과 함께 이룬 마지막 공동 작업이자 두 사람의 재회를 세상에 알리는 증표였다. 이듬해 봄, 인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다현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다혜야, 이제 오빠 걱정은 말고 남은 날들 행복하게 지내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현은 오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곁을 지켰다. 슬픔은 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평온했다. 78년 만에 되찾은 오빠와 비록 짧았지만 온전히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다현은 조카들의 부축을 받으며 오빠의 영정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70여 년을 기다려서 겨우 몇 년 함께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그 몇 년이 제 평생의 기다림을 다 채워주고도 남았어요. 조문객들 중에는 인호가 생전에 다연과 함께 다듬었던 원고 이야기를 아는 이들도 있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인호의 장례를 치른 뒤 다연은 오빠와 함께 다듬었던 원고를 마저 정리해 세상에 내놓았다. 나루터에서 기다린 세월은 출간되자마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세대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편지가 다연에게 속속 도착했다. 어떤 이는 저희 할머니도 전쟁통에 여동생을 잃으셨는데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다연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책이 나온 뒤 다연은 몇몇 지역 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의 초청을 받아 작은 강연을 다니기도 했다. 그녀는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강연장에서 나이 지긋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다. 할머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다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왜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녁 노을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내일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78년이 된 거예요. 그 말에 강연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연은 그 뒤로도 몇해 더 조카들과 함께 지내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그녀는 종종 옛 제비나루를 다시 찾아가곤 했다. 기다림의 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옛 나루터의 역사를 지켜주는 이들 덕분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다연은 그곳을 찾을 때마다 나루 영감의 산소에 들러 인사를 올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여한이 없어요. 오빠도 만났고 부모님께도 인사드렸고 이렇게 좋은 조카들과 지내고 있어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흐르고 있었다. 한 번은 마을 청년회에서 다연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며 부탁을 해왔다. 다연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후손들에게 남기는 기록이라 생각하시고 응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다연은 담담히 자신의 78년을 이야기했다. 저는 5살의 가족을 잃고 이 나루터에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야 오빠를 만났지요. 사람들은 제게 헛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림 그 자체가 제 삶이었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의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그 영상은 훗날 기다림의 방을 찾는 이들에게 조용히 틀어지며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세월이 흘러 다연도 90을 넘긴 어느 겨울, 조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가 끝난 뒤 조카딸은 고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저고리와 나루 영감의 승선 공책들, 그리고 다연이 생전에 써온 일기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조카딸은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다연이 나루터에서 보낸 세월, 오빠와 재회한 순간의 벅찬 감격, 그리고 오빠를 먼저 떠나보낸 뒤의 담담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특히 마지막 몇 장에는 손주뻘 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글도 남아 있었다. 얘들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기다림 끝에 결국 사랑을 되찾았다. 너희도 살면서 그런 기다림을 만나거든.
부디 포기하지 말거라.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배웅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도 그리움이라는 강을 건너 오빠에게 닿았다. 이제 이 나루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강물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운 사람을 실어다 준다고. 조카딸은 그 유품들을 정리해 제비나루의 기다림의 방에 기증했다. 지금도 그곳을 찾는 이들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작은 저고리와 낡은 공책들, 그리고 한 여인의 일기장을 마주하게 된다. 관리인은 방문객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명한다. 이 저고리는 70여 년 전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손수 지으신 옷입니다. 그리고 이 공책들은 언젠가 그 딸이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한 뱃사공이 평생에 걸쳐 적어 내려간 기록이지요. 그 설명을 듣는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떠올리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78년을 기다려 마침내 오빠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 이 강물은 헤어진 이들을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해준다. 물빛강은 오늘도 제비나루 곁을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 강물 위로 한때 헤어졌던 남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아련히 실려오는 듯하다. 사람은 가도 강물은 흐른다. 그리고 그 강물처럼 사랑과 기다림의 이야기도 대를 이어 흐르고 또 흐른다. 훗날 조카딸은 매년 여름이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비나루를 찾았다. 아이들은 기다림의 방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을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보곤 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정말 70년도 넘게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아이의 물음에 조카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그리고 결국 오빠를 만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정말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거든.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제비나루를 찾는 여행객들 중에는 일부러 기다림의 방을 찾아 오래도록 머무는 이들이 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리 진열장 속 낡은 저고리와 공책들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을 잠시 내려놓고 가곤 했다. 어떤 이는 방명록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다시 용기를 내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78년에 걸친 기다림은 자신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노을이 물빛강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이면 지금도 나룻배 한 척이 낡은 밧줄에 묶인 채 강가에 조용히 떠 있다. 그 배는 더 이상 사람을 실어 나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남아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헤어짐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움이 진실하다면 강물은 결국 그 마음을 실어 나른다는 것을, 제비나루의 강물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흐를 것이다.